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미국은 상승했고요. 유럽은 하락 마감했네요. 증시를 둘러싼 이 여러 조건들,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승을 이끈 거는 역시 주요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투기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여전히 그 어떤 미국 증시는 지지선 부근에 있다.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고요. 근데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요 하락이 조금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독일 증시 좀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는 지난 3개월간 지켰던 어떤 박스권 하단 자리를 어젯밤에 명확하게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다운됐고요. 그래서 하락으로의 일단 명확한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3개월간 박스권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좀 관점을 넓혀보면 사실 이게 좀 박스가 좀 더 크다라고도 좀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제 레벨 다운을 하면서 어떤 중기적인 하락 추세 정도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도 보시다시피 여기 23년 3월 올해 3월에 만들어놨던 그런 저점 자리, 혹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런 1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런 지지력,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당장 뭐 엄청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올라올 때 워낙 답답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떨어질 때도 지지력이 많고 추세를 전환할 때도 어떤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중기적인 하락 추세 정도는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로 또 지금 지지선이 워낙 많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좀 답답한 흐름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독일 증시가 3개월 동안 만들어놨던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키고 내려갔다라는 건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독일 증시는 독일은 지금 이제 유럽에서 가장 또 병자가 되어버리고 말하죠. 그죠? 중국 증시에 중국의 그 독일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을 하기도 했었고,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러시아가 전쟁 나는 바람에 또 그리고 중국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는 바람에 독일 증시는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려워 보인다.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직도 그 답답한 그런 거죠. 미국 증시는 아직도 이 직전 저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 그죠?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4,770 대략적으로 이 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장 초반에 하락하면서 14,780, 770 이 자리 지지력 살짝 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반등했습니다. 살짝 상승 마감했어요. 물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저렇게 상승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흐름이 우세한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이라 볼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하락이 멈춰 있다. 하락이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멈춰 있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딱 적당합니다. 물론 근데 2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붕괴시키지 않고 지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런 저점도 붕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탄력적인 반등을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 정도도 좀 해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정도가 조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 이렇게 멈췄으면은 그 다음날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2거래일 정도 이렇게 변동성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밤쯤이면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게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가든지 변동성이 조금 좀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이 조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좀 이야기를 돌려서 한국 증시를 좀 보자면요. 한국 증시도 지금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물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하락이 좀 유리한 상황이긴 했으나 지난 2거래일 동안 어딘가 지지력을 보였죠. 그렇다면 한 번쯤 좀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거든요. 음봉이 나오면서 버티는 거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버티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좀 다를 테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양봉이 나오면서 버텼단 말이죠. 그렇다면 탄력적인 반등이 좀 자연스러울 거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하는 그 코스피는 일단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탄력적인 반등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가 오늘 하고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 9월 22일 날 시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만들어놨던 양봉의 시가, 이 양봉의 시가를 오늘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오늘 이 장 막판까지 이 자리를 지지력을 테스트하는데 이 자리 지지력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못한 꼴이 되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게 되고 다음번에는 와장창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오늘 싹트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지지력을 안 보이게 된다면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미국 증시 말씀드리고 있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걸 먼저 본 거는 가야 될 때 못 가면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나스닥이 이제 오늘 밤에 그 날인 겁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을 보면 지난 2거래일 동안 그죠? 한국 증시 코스피처럼 어딘가 지지력을 보여줬죠. 조금 좀 탄력적으로 오르나 보다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밤에 가는지 못 가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위로 올라가면은 그나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하락이 둔화되거나 조금 좀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는데 오늘 밤에 삐끗 잘못하면은 지난 2거래일 동안 이 버텼던 것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면서 그죠? 올라가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긴 해. 2거래일 동안 양봉 보였으니까 반등이 자연스러운데 오늘 밤에 하락을 해버리면은 분위기는 급속히 안 좋아진다. 예. 순리를 거스르게 되는 그런 하락이 나오면은 급락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 까지 저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좀 중요해질 수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S&P는 좀 확실히 좀 약하긴 합니다. S&P는 보시면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해도 지난번 이 직전 저점 자리들이 있죠. 여기를 지금 보시다시피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락 중에 단기낙 폭과대로 잠깐 자연 반등 혹은 하락이 잠시 둔화된 거구나 또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이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양봉이 지금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이제 양봉이 2개 연속으로 이렇게 딱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건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S&P는 어떻습니까? S&P는 그런 모양이 아니죠. 음봉 하나 양봉 하나죠.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분명히 매수세가 약한 겁니다. 그리고 직전 저점 여기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탄력적인 반등 이런 거 꿈꾸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S&P는 굉장히 좀 상황이 좀 불우해졌다,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여튼 어젯밤 주변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잘 버틴 건 결과적으로 그냥 애플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애플 주가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지금 보시다시피 중요한 직전 저점 자리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애플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지금 증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전쟁터인데 애플 혼자 지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애플의 힘을 못 받는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어땠습니까? 어제 그래서 지지선을 붕괴시켰잖아요. 근데 미국은 버티고 있다. 왜 그러냐? 애플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지선 지금 3번째 혹은 4번째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매수세 뭐 그런 거라고까지 이야기하긴 좀 어려운데 일단 최소한 지난 3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기 때문에 얘도 일단 추가적인 반등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일단 좀 반등이 자연스러운 그림이 되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한 3거래일 정도 이렇게 버텨줬으면은 이제 반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 못한다. 오늘 밤에 반등 못하면은 대가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와르르 쾅쾅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죠. 어제 독일 증시가 변동성이 살짝 됐던 것과 그런 비슷한 거죠. 그죠? 이 3개월 동안 지켰던 이 지지선은 일종의 댐 아닙니까? 뚝을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뚝에 지금 물이 가득하게 갇혀 있는 건데 갑자기 이제 여기 수압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순간적으로 좀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장중에 살짝 급락하긴 했었죠. 물론 되돌렸지만요. 아직 밑에 지지선도 있고 지금 세계 증시가 급락할 때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한번 확 어떤 압력이 쏟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밤이 하여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밤이 뭐 엄청난 일이 있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좀 증시에서 있어서 좀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거래일 혹은 지난 3거래일 동안 움직임이 좀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거래일, 3거래일 정체가 됐으면 그 다음날 정도면 이제 한 번쯤 어떤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술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금리와 달러 좀 살펴볼게요. 증시는 이제 그만 보고요. 증시 저기 그만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빅스를 봐도 그래요. 빅스를 봐도 지금 일단 그 어젯밤에가 좀 어젯밤에 증시가 장 초반에 살짝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빅스가 이제 고점을 좀 테스트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못 넘어갔죠. 어젯밤 장 초반에 미국 증시도 조금 위험하긴 했던 거예요.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애플이 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하여튼 이 빅스의 관점에서 봐도 지금 이 증시가 폭락하고 그럴 때는 아닙니다. 그죠? 오늘 밤 빅스의 관점에서 봐도 좀 중요한 거예요. 지난 3거래일 동안, 지난 2거래일 동안 빅스도 이 급등했던 피로감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한 겁니다. 넘어가고 싶으면 빨리빨리 오늘 밤에 넘어가는 게 빅스 입장에서 가장 좋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빅스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시장은 급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빅스가 내려오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오늘 밤 좀 이제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빅스는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 자리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 박스권 상단 자리 여기가 이 지난번 직전 고점 자리와도 사실 그렇게 그렇게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와 이 자리 별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박스권 상단 여기는 좀 저항이 평상시보다 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직전 고점 당장 박스권 상단 여기 저항도 무거운데 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이 저항의 영향도 지금 같이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저항이 무겁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항이 무거운데 이거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강력한 빅스 상승의 힘이 작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와 달러 다시 이제 순서대로 넘어가서 금리 좀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지난번 이 장대 양봉이 등장한 이후로 일단 오버슈팅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고요. 그래서 조정 나오고 나서 지금 차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힘을 소화하고 너무나 멋지게 잘 가고 있어요. 이 급등 한 번 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올랐으면 이게 금방 끝났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쉬었다 가는 바람에 한 번 이렇게 상승을 쉬는 바람에 힘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잘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루하루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작게 볼 상승률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금리가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금리가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증시가 좀 하락세가 좀 강한 게 맞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조금 투기적인 이유로 좀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 압력이 좀 많은데 그 이유는 금리가 계속해서 불안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리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많은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의 상승 목표치를 어디까지 제시하고 그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일이긴 한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 목표치를 잡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금리 상승의 목표치 그런 거는 좀 잊어버리시는 게 좋고, 제 생각에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단순히 투기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슈팅이 나와야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됐고 방향성을 이렇게 위쪽으로 대놓고 정했으면은 이거 엄청난 오버슈팅을 봐야 이게 끝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어제 영상에서 한번 정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3년간의 상승을 끝내는 오버슈팅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년간의 이 엄청난 상승을 끝내는 오버슈팅이면은 오버슈팅이 얼마나 강력할까, 그런 생각도 좀 우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년간 누적됐던 이 매수세를 끝내는 그런 오버슈팅이라면은 정말 강력할 수 있지 않을까. 오버슈팅이 5%까지 찍고 끝날까? 그런 건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변동성을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좀 많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벗어나는 큰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주의해야 되겠고요. 달러도 당연히 크게 올랐죠. 달러가 그래서 레벨업이 됐어요. 달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중요한 어떤 직전 고점, 전고점 자리죠. 여기를 돌파한 척하면 뭡니까? 드디어 이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저점도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드디어 어젯밤에 일단은 레벨업 됐고, 이 중기적인 박스권에서 이제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환된 첫날이기 때문에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2, 3거래일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 금리에 오버슈팅 걸려있는 꼬라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리가 오버슈팅 걸려있는 꼬라지를 고려해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 환율의 달러 인덱스의 상승에도 조금씩 좀 탄력이 좀 붙는 그런 듯한 모습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조금씩 좀 빨라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마우스로 하고 지금 잘 선이 그어지지는 않는데, 요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요런 추세선을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어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추세선을 살짝 좀 넘어가는, 상승이 좀 가속화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는 달러 인덱스는 여기 보시면 여기 전고점 자리, 여기 자리가 중요한 어떤 저항이자 매물대죠. 여기를 돌파한 척 하느라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건 일단 오버슈팅 시세의 시작, 어떤 앞으로 뭐 변동성 확대의 시작, 혹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의 시작,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양봉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될 때, 변동성이 확대가 돼야 될 때 잘 변동성에다 확대가 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긴 있겠습니다. 달러가 드디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2년물 금리도 아마 올라가고 있겠죠, 그죠? 2년물 금리도 좀 속도는 느리지만 명확하게 여기 보시면 전고점이 여기였죠. 3월달 만들어 놓은 전고점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도 분명히 레벨업이 된 거예요. 시장은 이제 좀 이 긴축 우려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떨고 있다. 2년물 금리가 이렇게 레벨업이 됐다라는 거는 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런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좀 정상은 아니다. 좀 굉장히 좀 위급한 순간이다. 저런 걸 보고 있는데 좀 증시가 좋은 걸 기대하는 거는 일단 조금 좀 합리성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달러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걸 봤고요. 왜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일단 좀 살펴보고 가자면요. 일단은 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겠죠, 그죠? 그 시카고 연은 총재 굴스비가 나와가지고 내년에도 하이어 할 거다. 내년에도 금리는 높을 거다. 금리 인하 기대에 섣불리 가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좀 그죠? 영향을 좀 미쳤을 거고요. 금리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고. 일본도 약간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살짝 하긴 했어요. 물론 지금 이 발언이 전부는 아닌데, 안정적으로 이제 2% 물가 목표를 달성하면 YCC 폐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죠.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달러가 상승하는데, 또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데 영향 미쳤겠죠. 물론 이 발언은 일부입니다. BOJ 총재가 했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내심을 갖고 금융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비둘기파적이긴 한데, 속에 비둘기파적인 발언 내에 어떤 매파적인 발언도 좀 살짝 숨겨놓은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런 재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9월 말이 그 미국의 여기 나와 있죠.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이제 셧다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9월 26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좀 비교적 좀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게 이런 중요한 이슈, 사실 이 이슈 자체가 엄청나게 이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시장 방향을 막 엄청나게 바꿀 중요한 이슈야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약간 좀 차라리 인플레가 훨씬 중요하지, 인플레라는 그런 큰 흐름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요. 어쨌든 근데 이런 이슈가 지금 일단 당장 눈앞에 띄는 좀 자극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금리 상승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움직임이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엄청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변동성이 요즘에 커졌잖아요. 금리의 변동성이. 이렇게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 거는 이런 이슈가 코앞에, 이런 자극적인 이슈가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슈는 이제 신용등급에 부정적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소식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되긴 되는데, 한 번쯤 이제 꼬아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건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의 악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세상이 사실 조금 좀 이상하다 보니까, 요즘 증시 돌아가는 꼬라지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올해 3월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망하는 거는 증시의 악재죠, 그죠? 근데 은행이 망하고 오히려 증시는 올랐잖아요. 왜냐? 은행 망한답시고 유동성을 공급해버리면서 증시는 7월까지 올랐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거 연방정부 셧다운도 어쩌면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 가능성 정도는 일단 그 사고의 유연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악재 맞습니다. 당연히 악재고요. 지금 셧다운이 날 수도 있는, 지금 이제 셧다운이 코앞으로 다가온 26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금리 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악재는 분명히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이런 이슈가 그렇게도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차라리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아예 이제 맛이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랍시고 사람들이 채권을 사면서, 사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논리적으로. 그죠? 연방정부가 셧다운이면은 미국 정부가 이자를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러면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이고, 그럼 미국 채권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됐다 세상이 망한다 이러면서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면서 미국 채권을 또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올라가던 금리가 떨어지면서 증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함이 좀 필요하다. 물론 근데 악재다, 그죠? 악재는 맞습니다. 근데 낮은 확률로 이걸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국제유가 이야기를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유가 상승이 추가 긴축을 유발 안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맞는 생각이긴 해요. 연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는 거 하고 국제유가하고는 이건 독립적인 별개의 사안 아니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어차피 긴축을 한다는 걸 우리가 긴축을 해서 국제유가 하락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유가 상승이 추가적인 긴축을 유발 안 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좀 높긴 하겠죠. 참고적으로 생각만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국제유가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상승해주는 게 좀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거래일 동안 지지력 확인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나스닥 혹은 코스피하고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죠? 이거래일 동안 지지력 보여줬으면 빨리빨리 올라가줘야죠. 탄력적으로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어젯밤에 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살짝 언급했던 이거 쌍고점 가능성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가능성이 조금 짙어지게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은 쌍고점 가능성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수렴형이 된 거죠. 이렇게 수렴형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 상승세는 유효하긴 한데요. 이게 지금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어젯밤에 빨리 올라갔으면 이제 또다시 유가의 급등이 당장 시작되는 건데, 일단 어젯밤에 하락을 하면서 쌍고점 가능성 등장, 혹은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조정의 그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 조정 기간의 장기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어젯밤 하락의 의미예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고, 여기서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좀 낮은 확률이긴 한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가야 될 때 일단 못 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쌍고점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 91달러, 92달러 여기 매물대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상승세는 유효하나 상승세가 많이 훼손됐다. 이거 맞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가 상승 베팅 해놓으신 분들 좀 긴장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입니다. 방향이 꺾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 그죠?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다 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다른 데이터 좀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지금 증시가 매력이 없다. 특히 미국 증시가 지금 매력이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들 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갈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S&P 500의 EPS 수익률이 3개월물 국채보다 더 낮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쯤 됐으면은 그죠? 그냥 단기채 사거나 아니면 MMF에 돈 넣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좀 잘 해석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이게 S&P가 그렇다고 지금 이 데이터가 무조건 미국 주식이 비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3개월물 국채도 그 연준의 그 긴축으로 인해서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미국 증시가 비싸다라는 주장까지는 조금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뭐냐? 채권하고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딱 합리적인, 딱 그냥 객관적인 관점일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석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그 주식의 매력이 채권에 비해서 급속히 떨어졌을 순간이 이렇게 몇 번씩 있었죠. 주식의 매력도가 급속히 떨어졌을 이런 순간에는 그 다음에 조만간 위기가 오더라라는 게 일단은 여기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그런 일정한 패턴입니다. 물론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보시면 안 그런 때도 좀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은 그 주식의 매력도가 2000년 IT 버블 때만큼이나 많이 떨어졌다. 그만큼 뭐 채권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뭐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사실 뭐 비슷한 데이터일 수 있어요. 요것도 그만큼 뭐 주식이 비싸다라는 걸 주장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사실 그죠? 주식과 채권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평가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도 그만큼 매력이 없다. 그만큼 지금 그 주식이 매력이 없다. 채권이 매력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RP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20년 만에 최저로 주식이 매력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증시 상방이 좀 제한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한 번씩 좀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파산 건수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파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갖고 지금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수준까지 왔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조만간 이제 어떤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나리오 정도를 써볼 수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파산 건수가 증가하고 이렇게 세상이 뭐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굉장히 어쨌든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위기가 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조차 지금 이런 위기를 잘 견뎌내서 어떻게 극복을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좋은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큰 위기예요, 그죠? 큰 위기가 나기 직전 혹은 큰 위기가 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나지 않으면 세상은 급속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쭉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 살펴봤고요. 일단 금리와 달러가 올랐으니까 뭐 한국 증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이 좀 되긴 되는데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하락하니까 일단 코스피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 그죠? 삼성전자 7만원 저항 재차 테스트하고 있는데 저항이 맞긴 맞나 봅니다. 저항을 의식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저점과 저점 연결한 어떤 약한 추세선이 보이죠. 지금 밑에 쪽에 이렇게 약한 추세선이 보이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했어요.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을 보여줬으면 빨리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다시 이 자리를 내려온다면, 이 자리 지지력이 다시 없어진다면은
큰 붕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약한 추세선이 있죠. 이런 추세선의 어떤 그 목숨, 어떤 이런 한계는 한 3번, 4번 정도까지라고요. 근데 지금 5번 내려왔죠. 5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째 내려왔죠. 5번째 내려오면 이건 붕괴되겠다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4번만 터치하고 나서 붕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5번째 터치했다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일단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하이닉스를 좋게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빨리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 정말 치명적인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중요한 날이에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어제 급락에 대한 피로감으로 또 우리 직전 저점의 약한 지지력의 영향으로 일단 오늘 일단 급락을 방어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네요. 그죠? 하여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 하여튼 오늘 그 코스피 아침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시가 테스트하고 있다. 근데 오늘 이 시가 자리에서 지지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보시다시피 강력한 하락세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주의해야 된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직전 저점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일주일 넘게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둔화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요. 예. 물론 2, 3거래일 버텼던 자리를 붕괴시키는 거니까 조금 장중에 좀 많이 쏟아질 수 있을지 모르나 여기 직전 저점 영향이 있어가지고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치가 이미 1300까지 열렸죠. 그죠? 그래서 1300을 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네요. 오늘 순리를 좀 거스르고 있는 건 코스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 확인했으면 오늘 상승해줘야 되는데, 상승해야 되는 그런 순리를 오늘 거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쏟아지는 느낌이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레벨업 했으니까 아마 원달러 환율도 조만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341원, 42원이 직전 고점 중요한 자리죠. 1341원, 42원 돌파 한착하면 본격적으로 레벨업 되는 거고 상승 추세로 완전 전환되는 건데요. 상승 추세로 전환을 위한 매물 소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언젠가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넘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